회사를 매각한 후 꿈에 그리던 해변에 집을 사서 마침내 휴식을 취하려던 첫날 밤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님, 안방은 저희가 써야겠어요. 저희 식구들 전부 며칠 지내러 갈 거거든요. 불편하시면 저기 길 끝에 펜션이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말문이 막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바로 그 주, 나는 그들의 얼굴에서 미소를 순식간에 사라지게 할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 새 집에서의 첫날 밤, 나는 바위에 부딪혀 부서지는 파도 소리에 잠에서 깼다. 42년 동안이나 듣고 싶었던 소리였다. 42년간 재봉틀을 돌리고 협상하고 주문을 확인하기 위해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했다. 42년간 이 손으로 섬유제국을 건설했고 이제 그 손은 테라스에서 커피잔을 든 채 감격에 떨고 있었다. 내 나이 68세.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친 68년이지 삶을 산 68년이 아니었다. 그리고 마침내 500억 원의 회사를 매각한 후 나는 동해가 보이는 이 천국 같은 곳을 샀다. 황금빛 석양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대한 통유리창이 있는 3층짜리 집이었다. 모래색 벽, 따스하게 삐걱거리는 나무바닥, 그리고 이전에는 한 번도 내 것이라고 느껴보지 못했던 소금과 자유의 냄새. 그날 밤 배고픈 새 아이를 위해 작은 방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던 시절과는 너무나 다른 새 부엌에서 간단한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다. 큰아들 지훈이었다. 어머니만이 알 수 있는 따뜻함이 가슴에 차올랐다. 엄마, 집 정말 축하해요. 아라가 엄마랑 통화하고 싶대요. 내가 대답할 틈도 없이 수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언제나 나를 소름 돋게 만들던 그 상냥한 목소리였다. 어머님, 벌써 자리 잡으셨다니 정말 좋네요. 다름이 아니라 지훈 씨랑 제가 내일 저희 식구들 전부 데리고 집 구경 가려고요. 며칠, 길어야 일주일 정도 있을 거니까 안방은 비워주시고 손님 방으로 가 계셔야겠어요. 저희가 총 11명이 가서 공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혹시 불편하시면 지훈 씨가 길 끝에 펜션이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방이 있을 것 같대요. 세상이 멈췄다. 밖에서는 파도가 계속 부서지고 있었지만 내 안에서는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산산조각 났다. 나는 소리치지도 울지도 않았다. 그저 그녀의 말이 끝난 뒤 이어진 침묵을 들으며 전화기를 귀에 붙인 채 서 있었다. 숨이 막힐 듯 무거운 침묵이었다. 엄마, 거기 계세요? 저편에서 지훈이 물었다. 그래, 여기 있다. 나는 속삭였다. 아라는 마치 내게 스웨터 하나 빌려달라고 말한 것처럼 가볍게 웃었다. 잘 됐네요. 그럼 내일 10시쯤 뵐게요. 제가 아침거리 사갈게요. 아, 물론 준비는 어머님이 해주셔야죠. 저희 식구들 계란말이 좋아하는 거 아시죠? 지훈이 무어라 말하려 했지만 전화는 끊겼다. 나는 그 거대한 부엌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내가 그토록 신중하게 골랐던 하얀 타일에 조명이 반사되고 있었다. 내 손은 여전히 전화기를 굳게 쥐고 있었다. 누군가에게 복부를 강타당한 것처럼 숨이 가쁘고 얕았다. 11명의 사람들이 내 집에 내 회사 돈으로 산 집에 온다고. 남편이 죽고 새 아이와 2천만 원의 빚만 남겨진 채 홀로 남겨졌을 때 맨손으로 일으킨 그 회사 돈으로 산 집에 말이다. 눈을 감았다. 나는 다시 34살이 되었다. 아기 침대가 없어 박스 상자에서 잠든 지훈을 옆에 두고 녹슨 재봉틀 앞에 앉아 있었다. 18시간 연속으로 바느질한 후 손가락이 아려오는 통증을 다시 느꼈다. 초등학교 선생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어머님, 등록금 안 내시면 지훈이 학교에 남을 수 없습니다. 지훈, 나의 첫 아들. 내가 끼니를 걸러가며 우유를 먹였기에 배고프다고 운 적이 없던 아이. 내가 동시에 세 군데서 일했기에 공학을 공부할 수 있었던 아이. 이제는 전화기 저편에서 아내가 내 침실을 빼앗는 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는 바로 그 아이. 그날 밤 나는 잠들 수 없었다. 테라스에 앉아
어두운 바다를 바라보며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리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과연 가치가 있었는지 자문했다. 이 집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다. 나의 보상이었다. 내가 살아남았고 이겼으며 평생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바친 후에 마침내 나 자신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다는 증거였다. 그런데 단 한 통의 전화로 그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것,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은 내가 순순히 당하고만 있는 여자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그날 밤 내 안에 무언가가 부서지는 것을 느꼈지만 동시에 더 오래되고 더 강하고 더 위험한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나는 순진함으로 제국을 건설하지 않았다. 그리고 곧이어 닥쳐올 일은 그들에게 내가 정확히 누구인지를 상기시켜 줄 것이었다. 그들은 약속 시간보다 1시간 이른 아침 9시에 도착했다. 나는 아직 잠옷바람에 머리를 대충 묶은 채였다. 내 집 진입로의 자갈 위로 타이어 소리가 들렸을 때 나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SUV 한 대가 아니었다. 세 대였다. 내 차고로 들어가는 길을 완전히 막아선 거대한 SUV 세 대. 2층 창문으로 그들이 마치 군사 작전처럼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다. 아라의 아버지 최강민 씨가 가장 먼저였다. 60대 후반의 남자로 불룩 나온 배에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고 내 피를 차갑게 만드는 것만한 태도를 보였다. 그 뒤로 아내 김미경 씨가 마트 봉투를 들고 따라왔다. 그 다음은 아라의 형제들. 찢어진 청바지에 화려한 인조 손톱을 한 35살의 여동생 아영. 그리고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는 남동생 민석. 그 다음으로는 조카네 명이 소리를 지르며 인사도 없이 곧장 해변으로 달려갔다. 마지막으로 지팡이를 짚고 불만 가득한 표정의 이모 한 분까지 총 11명. 11명의 낯선 사람들이 내 성역으로 마치 여관처럼 들어오고 있었다. 아라가 마지막으로 내렸다. 그녀는 하얀 리넨 원피스에 금색 샌들, 할리우드 스타일의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다. 아래에서 나를 보고는 마치 고급 리조트에서 만난 친구처럼 손을 흔들었다. 어머님, 커피는 준비하셨어요? 다들 배고파 죽겠대요. 지우는 그녀 뒤에서 짐을 나르고 있었다. 우리의 시선이 아주 잠깐, 단 1초간 마주쳤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어떤 말보다 더 나를 무너뜨리는 것을 보았다. 부끄러움이었다. 내 아들은 부끄러워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상황을 멈출 만큼은 아니었다. 나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다. 아직 잠옷 차림이었고 24시간도 안 돼 어떻게 내 삶의 통제권을 잃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였다. 최강민 씨는 이미 안으로 들어와 내 거실을 마치 매물 평가하듯 걷고 있었다. 집 좋네요, 사부인. 성함이 뭐라고 하셨죠? 그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물었다. 박서윤입니다. 나는 최대한 단단한 목소리로 답했다. 아, 네, 박서윤 씨. 구조는 좋은데 저기 저 소파는 그는 내가 앤티크 가게에서 산 가장 아끼는 회색 벨벳 소파를 가리켰다. 바다 풍경이랑 안 어울리네요. 바꿔야겠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그가 계속 걸으며 문을 열고 그의 것이 아닌 방들을 기웃거리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다. 아라는 향수를 뿌린 태풍처럼 부엌으로 들어와 봉투에서 물건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어머님 큰 냄비 어디다 두셨는지 알려주셔야겠어요. 모두 먹을 김치찌개 끓이려고요. 아, 그리고 찬장 정리 좀 다시 했어요. 너무 뒤죽박죽이더라고요. 찬장문을 열었다. 정말로 내 물건들은 원래 있던 자리에 없었다. 색깔별로 정리해둔 양념병들은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고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찻잔들은 손이 거의 닿지 않는 더 높은 선반으로 옮겨져 있었다. 알아야, 나는 부탁한 적 없는데. 걱정 마세요, 어머님. 그냥 다들 편하게 쓰려고 그런 거예요. 이제 저희가 여기 있을 거니까 부엌이 효율적이어야죠. 여기 있을 거니까라니 마치 기정사실인 양 말했다.
지훈이 더 많은 짐을 들고 들어왔다. 그는 순종적인 직원처럼 말없이 계단을 오르내렸다. 어느 순간 우리의 시선이 다시 마주쳤. 내가 입을 열려는 순간 그는 시선을 피하고 계속 올라갔다. 아이들은 이미 집안 곳곳을 뛰어다니고 있었다. 그중 하나가 내가 30만 원을 주고 산 도자기 화병을 넘어뜨렸다. 나무 바닥 위에서 산산조각이 났다.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라의 동생 아영은 핸드폰에서 눈조차 떼지 않았다. 엄마, 이모님 짐은 어디다 둬? 민석이 물었다. 안방에 둬. 아라가 망설임 없이 답했다. 거기가 제일 넓고 화장실도 딸려 있잖아. 이모님은 고관절이 안 좋으셔서 편해야 해. 내 방. 바다가 바로 보이는 내 안방. 이집트 삼면 시트와 아이보리색 커튼으로 꾸민 방. 마침내 평화롭게 아침을 맞이하리라 생각했던 바로 그 방. 거긴 내 방인데? 나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아라가 눈가에는 웃음기가 없는 미소를 지으며 나를 돌아봤다. 어머님, 어젯밤에 다 얘기했잖아요. 어머님은 손님 방에서 아주 편하게 지내실 거예요. 게다가 며칠뿐이잖아요. 며칠. 그것은 수많은 거짓말의 시작이었다. 점심시간. 내 식탁은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최강민 씨는 마치 자기 집인 양 상석에 앉아 있었다. 김미경 씨는 내 그릇에 김치찌개를 담고 있었다. 아이들은 소리를 질렀고 아영은 바다를 배경으로 셀카를 찍었다. 그리고 지우는 자기 접시만 쳐다보며 조용히 밥을 먹었다. 소란 속에서 아라가 폭탄을 터뜨렸다. 가족 여러분,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지훈 씨랑 얘기했는데 일주일 대신 3주 동안 머물기로 했어요. 어차피 집도 넓고 어머님도 혼자 계시잖아요. 그렇죠, 어머님? 이렇게 같이 지내는 게 더 좋죠. 서로 의지가 되고요. 3주. 포크가 손에서 미끄러져 접시 위로 떨어졌다. 아무도 듣지 못한 듯한 금속성 소음이 났다. 나는 지훈의 눈을 찾았다. 이번에는 그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에서 본 것은 무관심보다 더 최악이었다. 체념이었다. 마치 그 역시 내 집의 포로인 것 같았다. 엄마, 그가 말을 시작했지만 아라가 가로챘다. 어머님은 기뻐하고 계셔. 여보, 그렇죠. 박서윤 여사님? 보세요. 온 가족이 모여서 얼마나 좋아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식탁에서 일어나 계단을 올라가 손님방의 문을 잠그고 들어갔다. 바다도 보이지 않고 삐걱거리는 싱글 침대가 있는 작은 방.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다. 42년간의 노동 500억 원. 그리고 나는 내 집에서 가장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그날 밤 테라스에서 웃음소리, 음악소리,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내 테라스에서 내 와인을 마시며 내 집에서 축하 파티를 열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어둠 속에서 홀로 어느 순간 내 삶의 주인이 아니게 되었는지 자문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고 아직 알지 못했지만 최악의 상황은 아직 오지 않았다. 사흘째 되던 날 나는 최강민 씨가 내 서재를 개인 사무실로 쓰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 서재는 나의 성스러운 장소였다. 집에서 유일하게 나만을 위해 설계한 공간이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지는 창문으로 수평선이 바로 보였고 맞춤 제작한 호두나무 책상과 수년간 모아온 책들로 가득 찬 서재가 있었다. 그곳은 내가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어쩌면 그림을 배우려 했던 나의 피난처였다. 그날 아침 문을 열었을 때 나는 최강민 씨가 내 의자에 앉아 내 책상 위에 발을 올린 채 큰 소리로 통화하는 것을 발견했다. 제가 그 땅 2배 가치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계약 안 하시면 날아가는 겁니다. 네, 서류는 이메일로 보내세요. 주소 알려드릴게요. 그는 문가에 서 있는 나를 보고도 발을 내리지 않았다. 받아 적으세요.
강릉시 해송 언덕 47번지. 네, 최강민 이름으로요. 그는 내 주소를, 그의 불투명한 사업에 내 주소를 사용했다. 최 선생님, 여기는 제 서재입니다. 그는 마치 내가 중요한 회의를 방해하는 직원인 양 손가락을 들어 기다리라고 했다. 그는 5분 더 통화를 이어갔다. 마침내 전화를 끊고 나서야 그는 마치 내 존재를 방금 알아차린 듯 나를 쳐다봤다. 아, 박 여사님, 박서윤입니다. 네, 그거요. 보세요. 제가 이 공간을 좀 써야겠습니다. 중요한 사업이 있는데 아래층은 애들 때문에 너무 시끄러워서요. 이해하시죠? 하지만 여기는 제 사모님, 이기적으로 굴지 마세요. 게다가 사모님께서 이렇게 큰 서재가 왜 필요하십니까? 죄송하지만 그 연세에 이제 와서 일을 시작하실 것도 아니잖아요. 분노가 쓸개즙처럼 목구멍으로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는 등을 돌린 채 다른 번호를 누르고 있었다. 나는 문을 닫고 복도에 서서 떨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다. 하지만 최악은 그 뒤에 찾아왔다. 바로 그날 오후, 아라가 내 부엌을 재정비하기로 결심했다. 부엌에 들어서자 내 모든 냄비, 프라이팬, 그릇들이 바닥에 쌓여 있었다. 그녀는 열린 찬장 앞에 서서 허리에 손을 얹고 분석하고 있었다. 아, 어머님, 잘 오셨어요. 보세요. 어머님 부엌이 너무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아무도 뭘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대로 정리하기로 했어요. 알아야, 나는 이미 다 정리해놨는데. 네, 하지만 비효율적이에요. 예를 들어, 왜 국그릇을 맨 위에 두셨어요? 그게 더 자주 쓰이는데. 그리고 이 도자기 찻잔들은요? 이런 건 이제 안 써요, 어머님. 상자에 넣어두는 게 낫겠어요. 그 찻잔들은 어머니의 유품이었다. 어머니에게서 남은 유일한 물건들이었다. 안 돼, 그건 만지지 마. 아라는 고집 센 아이를 대하는 어른들이 짓는 그런 거만한 미소로 나를 쳐다봤다. 어머님, 너무 감상적으로 굴지 마세요. 그냥 찻잔일 뿐이에요. 게다가, 보세요. 제가 새로 사온 훨씬 더 현대적인 찻잔들이에요. 그녀는 쇼핑백에서 플라스틱 컵 세트를 꺼냈다. 촌스러운 색깔의 꽃이 그려진 값싼 플라스틱 컵이었다. 이 근처 마트에서 샀어요. 어머님 앞으로 계산했고요. 괜찮으시죠? 아, 그리고 온 가족 먹을 식료품도 좀 샀어요. 한 400만 원 정도 나왔네요. 뭐, 어머님 돈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회사를 괜히 파셨겠어요? 400만 원. 일주일 만에 내가 초대하지도 않은 11명의 식비로 나는 깊은 숨을 쉬었다. 10가지 셌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라는 아무 일 없다는 듯 계속 떠들며 내 물건들을 자기 방식대로 정리하고 내 부엌에서 나의 모든 흔적을 지워나갔다. 그날 밤 지훈과 이야기하려 했다. 테라스에서 혼자 맥주를 마시며 바다를 보고 있는 그를 발견했다. 나는 마치 겁먹은 동물을 대하듯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아들아, 엄마, 제발 시작하지 마세요. 지훈아, 나 더는 이렇게 못 살겠다. 여긴 내 집이야. 내 돈으로 산 집이라고. 그리고 제 아내는 친절하게 굴고 있는 거예요. 엄마를 도와주고 있잖아요. 도와준다고? 400만 원을 내 앞으로 계산하는 게 도와주는 거니? 내 아버지를 자기 방에서 쫓아내는 게 도와주는 거고? 그는 지친 눈으로 나를 돌아봤다. 마치 내가 수년간 끌고 온 짐인 것처럼. 엄마, 방이 5개나 있잖아요. 5개요. 그리고 혼자 사시잖아요. 이 모든 공간을 혼자만 쓰겠다는 게 이기적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이기적이라는 단어가 뺨을 때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기적이라고? 나는 낮은 목소리로 되뇌었다. 내가 이기적이라고. 그런 뜻은 아니었지만. 보세요. 아라랑 저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예요. 지출도 있고 계획도 있고요. 엄마는 이미 인생을 다 사셨잖아요. 이제 저희 차례예요.
엄마는 이미 인생을 다 사셨잖아요. 그 5단어가 녹슨 칼처럼 내 가슴을 꿰뚫었다. 내 인생을 다 살았다고? 나는 속삭였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지우는 한숨을 쉬고 맥주를 한 모금 더 마시고는 다시 바다로 시선을 돌렸다. 그냥 좀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가족이잖아요. 가족. 한때 내게 전부였던 그 단어가 이제는 족쇄처럼 들렸다. 나는 돌아서서 내 방으로, 작은 방으로, 내 집 안의 손님방으로 올라갔다. 하지만 그날 밤 모두가 잠들었을 때 나는 안방 앞을 지나갔다. 내 방,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목소리가 들렸다. 누군가와 통화하는 아라의 목소리였다. 내가 그토록 싫어하는 가짜 즐거움으로 가득 찬 목소리. 아니, 친구야. 진짜야. 집이 완전 대박이야. 나는 살짝 엿보았다. 그녀는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다. 마치 부동산 중개인처럼 카메라를 들고 내 침실을 비추고 있었다. 여름 내내 이 집 쓰기로 했어. 시어머니는 엄청 착해서 그냥 일주일만 있는다고 했는데 벌써 5일이나 지났는데도 아무 말 안 해. 그녀가 웃었다. 방금 자기 뜻대로 한 사람의 그 가볍고 태평한 웃음. 뭐 어쩌겠어, 친구야. 방은 5개인데 혼자 사시잖아. 그렇게 넓은 집이 왜 필요하겠어? 우리는 활용할 줄 알지. 나는 내 방으로 계속 걸어갔다. 문을 잠그고 침대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잊고 있던 감정을 느꼈다. 미망인이 되었을 때 나를 살아남게 했던 생존 본능. 맨손으로 제국을 일으키게 했던 그 본능. 잠들었다고 믿었던 그 본능이 이제 무섭도록 선명하게 깨어나고 있었다. 나는 짓밟히는 것을 용납하며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 만약 그들이 내 평화, 내 집, 내 존엄성을 훔칠 수 있다고 믿었다면 그들은 내가 진정 누구인지 곧 알게 될 것이었다. 열흘째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파도 소리 때문도 더위 때문도 며칠 동안 독초처럼 내 안에서 자라난 분노 때문도 아니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계속 반복되었기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이건 정상이 아니야. 이건 단순한 배려 부족이 아니야. 여기에는 무언가 더 있어. 새벽 3시, 물 한 잔 마시러 부엌으로 내려갔다. 집은 조용했다. 모두 잠들어 있었다. 내 집에서 유령처럼 배회하는 나만 빼고 거실을 지나갈 때 푸른 빛이 보였다. 지훈과 아라가 함께 쓰는 태블릿이 거실 테이블 위에 화면이 켜진 채 잊혀 있었다. 나는 다가갔다. 호기심이었는지 본능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무언가가 나에게 들여다보라고 말했다. 그리고 내가 본 것은 나를 산산조각 냈다. 지훈과 아라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였다. 날짜는 2주 전. 내가 이 집을 사기 2주 전이었다. 아라, 아빠가 그러는데 어머님 살아계실 때 집을 증여받는 게 제일 좋대. 그래야 나중에 형제들이랑 문제 안 생긴다고. 내 심장이 멎었다. 지훈, 잘 모르겠어. 알아야. 엄마가 막 사신 집인데 그렇게 빨리 증여하고 싶어 하실까? 알아. 그러니까 여보, 서서히 구슬려야지. 일단 우리가 며칠 지내면서 꼭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아빠가 우리 이름으로 해두는 게 세금 혜택이 얼마나 좋은지 설명해 드릴 거야. 어머님은 그런 거 잘 모르시잖아. 내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나는 계속 읽었다. 지훈, 만약 안 된다고 하시면? 알아, 안 된다고 안 하실 거야. 엄마는 당신을 끔찍이 아끼시잖아.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분한테 이런 집이 왜 필요해? 이미 충분히 사셨어. 우린 이제 시작이잖아. 우리도 잘 살 권리가 있다고. 이미 충분히 사셨어. 그 말이 또 나왔다. 마치 내 인생이 이미 다 써버린 은행 계좌인 것처럼. 나는 대화를 계속 스크롤했다. 더 많은 내용이 있었다. 알아. 아빠가 빨리 움직여야 한대. 어머님이 새 자녀 이름으로 집을 돌려놓기 전에 말이야. 당신한테만 증여하면 형제들은 아무것도 요구 못해. 지훈, 서연이랑 서준이한테 미안한데. 알아. 왜?
그들은 외국으로 떠났잖아. 당신이 가장 필요할 때 버리고 갔다고. 여기 있었던 건 당신이잖아. 당신이 그 집을 받을 자격이 있어. 거짓말. 썩어 빠진 거짓말. 서연이와 서준이는 내 축복과 지원을 받으며 일 때문에 떠났다. 우리 셋은 매주 통화했다. 어떻게 감히 내 아들의 마음을 그렇게 독살할 수 있을까? 하지만 최악은 더 아래에 있었다. 5일 전 메시지였다. 지훈, 어머님 이제 불편해하시는 것 같아. 알아. 완벽해.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거야. 더 불편해하실수록 삶을 단순화하고 싶어 하실 테니까. 아빠가 이미 서류는 준비해뒀어. 어머님이 서명만 하시면 돼. 그리고 지훈의 답장. 지훈, 알았어. 그렇게 하자. 물잔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부딪혔다. 그 소리는 잠든 집안의 총성처럼 울려 퍼졌. 나는 맨발로 깨진 유리 조각에 둘러싸인 채 걷잡을 수 없이 얼굴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더 원초적인 것, 배신감에서 오는 눈물이었다. 생명을 준 사람만이 입힐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고통이었다. 지훈. 나의 지훈. 한 손으로 재봉틀을 돌리면서 품에 안았던 아기. 다른 아이들이 낡은 신발을 놀릴 때 내가 감싸주었던 아이. 내가 피와 밤샘으로 값을 치른 대학 졸업장을 받았을 때 내가 껴안아 주었던 청년. 바로 그 지훈이 나를 도둑질하고 있었다. 아니, 더 심했다. 나를 지우고 있었다. 마치 내가 장애물, 처리해야 할 서류, 이미 충분히 살았으니 이제 비켜줘야 할 귀찮은 늙은이인 것처럼. 나는 조용히 계단을 올랐다. 여전히 맨발이었고 얼굴은 젖어 있었다. 이모님이 코를 골고 있는 내 방 앞을 지났다. 아영의 남자친구와 그녀가 자고 있는 방 앞을 지났다. 최강민 씨가 서류 가방을 놓아둔 서재 앞을 지났다. 그리고 손님 방, 나의 방, 나의 감옥에 도착했다.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내 손을 바라보았다. 제국을 건설한 이 손. 수백만 달러짜리 계약에 서명한 이 손. 어떤 도전 앞에서도 떨지 않았던 이 손. 그리고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꺼졌다. 하지만 다른 무언가, 훨씬 더 위험한 무언가가 불타올랐다. 나는 밤새 울었다. 어머니의 사랑만으로는 충분하다고 여전히 믿었던 순진한 여자를 위해 울었다. 장애물로 여기는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 42년간을 바친 나를 위해 울었다. 마침내 쉬고 싶다는 환상으로 산 집이 이제는 내 굴욕의 무대가 된 것을 위해 울었다. 하지만 해가 떴을 때 더 이상 눈물은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명료함만이 남았다. 차갑고 계산적이고 무자비한 명료함. 나는 순진함으로 제국을 건설하지 않았다. 나는 똑똑하고 인내심 있고 경쟁자들이 겨우 한 수 앞을 볼 때 10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능력으로 제국을 건설했다. 만약 아라와 지훈이 나를 가지고 놀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들은 내가 그 게임을 발명했다는 사실을 곧 알게 될 것이었다. 나는 일어나 세수하고 조심스럽게 옷을 입었다. 하얀 리넨 바지, 코랄색 블라우스, 첫 대형 계약을 성사시켰을 때 산 진주 목걸이, 화장을 하고 머리를 빗었다. 아침 식사를 하러 내려갔을 때 모두가 부엌에 있었다. 아라가 계란말이를 하고 있었고 최강민 씨는 신문을 읽고 있었으며 지우는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좋은 아침, 내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모두 놀란 듯 나를 쳐다봤다. 나는 며칠 동안 웃지 않았었다. 어머님, 정말 예뻐 보이세요. 아라가 진심 없이 말했다. 고맙다, 얘야. 생각해봤는데 너희 말이 맞아. 이 집은 나 혼자 살기엔 너무 크구나. 아라의 눈이 피냄새를 맡은 상어처럼 빛났다. 그렇죠? 제가 지훈 씨한테 몇 번이나 말했는지 몰라요. 그래,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변화를 주려고 해. 어떤 변화요? 최강민 씨가 신문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곧 알게 될 거예요. 하지만 며칠 시간이 필요해요. 처리해야 할 법적인 문제들이 좀 있어서요.
아라와 최강민 씨는 서로 시선을 교환했다. 승리의 시선이었다. 그들이 몰랐던 것은 나 역시 그날 아침 거울 속의 내 모습과 시선을 교환했고 나 자신과 약속을 했다는 것이다. 모든 것을 바꿀 약속을. 하지만 먼저 내가 아직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다. 시장에 간다는 핑계로 집을 나섰다. 공기가 필요했다. 그들의 시선이 등에 꽂히는 것을 느끼지 않고 생각할 공간이 필요했다. 해안도로까지 운전해 가서 바다 앞에 차를 세웠다. 전화기를 꺼내 이 변호사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를 눌렀다. 이수진 변호사. 내 변호사이자 30년 지기 친구. 내가 차고에서 재봉틀 작업실을 하던 시절 회사 등록을 도와준 여자. 모든 계약, 모든 협상, 정상에 오르기까지 내 모든 발걸음을 검토해준 사람. 그녀는 두 번째 벨이 울리자마자 받았다. 서윤 씨,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그리고 거기. 창문을 내리고 소금 냄새가 폐를 가득 채우는 차 안에 앉아. 나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갑작스러운 방문, 침략, 굴욕, 태블릿의 메시지, 집을 훔치려는 계획. 내가 말을 마쳤을 때 긴 침묵이 흘렀다. 세상에, 수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증거는 있어요? 메시지를 봤어요. 사진 찍었어요? 아니요, 너무 충격받아서요. 괜찮아요. 더 좋은 걸 찾아낼 거니까. 잘 들어요, 서윤 씨.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하지 마세요. 평소처럼 행동해요. 내가 그 가족에 대해 조사해 볼게요. 이런 짓이 처음이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무슨 말이에요? 최강민. 그 이름이 귀에 익어요. 24시간만 줘요. 전화를 끊었다. 나는 거기에 앉아 파도가 아름답고 해방적인 폭력성으로 바위에 부딪히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기억이 나기 시작했다. 최근 며칠의 기억이 아니라 최근의 굴욕이 아니었다. 엄마가 되기 전, 시어머니가 되기 전, 박 여사님이 되기 전에 내가 누구였는지를 기억해냈다. 34살의 박서윤, 새아이와 은행장고는 영원, 남편의 장례식 후 첫날 밤, 텅 빈 집, 나를 짓누르는 무거운 침묵. 장례 비용을 치르기 위해 아기 침대를 팔았기 때문에 상자에서 자고 있던 지훈. 아직 아기였던 서연이와 서준이는 우리가 없는 우유를 달라고 울고 있었다. 남편이 다 사용하지 못한 작은 작업실로 내려갔던 것을 기억했다. 낡은 재봉틀 한 대, 천 조각들, 그리고 하나의 결정. 포기하거나 싸우거나 나는 싸우기로 선택했다. 처음 몇 주 동안은 동네 초등학교 교복을 만들었다. 바지 한 벌에 5,000원. 하루 18시간을 일했다. 손가락에서 피가 났다. 지우는 한밤중에 깨어 깜빡이는 전구의 노란 불빛 아래서 바느질하는 나를 발견하곤 했다. 엄마, 왜 울어? 그가 한 번 물었다. 우는 거 아니야, 아들. 피곤해서 그래. 거짓말이었다. 다음 주를 버틸 수 있을지 몰라서 울었다. 하지만 우리는 버텼다. 한 달, 두 달, 6달. 1년 후에는 교복뿐만 아니라 첫 영성체 드레스, 돌잔치 한복도 만들었다. 완벽한 바느질 솜씨, 불가능한 마감시간 준수, 다른 재봉사들이 안 된다고 할 때 된다고 말하는 것으로 명성을 얻었다. 3년 후에는 첫 가게 서윤 섬유를 열었다. 단순하고 정직한 이름. 5년 후에는 첫 직원 10명을 고용했다. 10년 후에는 지점 3개와 백화점 계약을 맺었다. 20년 후에는 전국적인 공급업체가 되었다. 그리고 42년 후 나는 500억 원의 내 제국을 팔았다. 42년간 포기하지 않았다. 42년간 피로, 두려움, 패배의 아니오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교활한 며느리와 비겁한 아들에게 지게 내버려 둘 것인가? 나는 차에 시동을 걸고 돌아갔지만 집으로 가지 않았다. 먼저 은행에 들렀다. 몇 가지를 처리하고 내 돈이 안전한지 확인해야 했다. 그 다음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집 등기 부등본 공증 사본을 요청했다. 그것들을 서류 봉투에 넣어 차글로브 박스에 보관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아가기 전에 카페에 들러 블랙커피를 주문했다. 모두가 내 나이에 좋지 않다고 말하기 전 내가 좋아했던 씁쓸한 커피. 나는 그 커피를 천천히 마셨다. 한 모금 한 모금 음미하며 이겼던 모든 전투를 기억했다. 집에 돌아왔을 때는 거의 저녁 6시였다. 가족들은 테라스에서 막걸리를 마시며 웃고 있었다. 내 술, 내 잔. 내가 도착하는 것을 보고 아라가 손을 흔들었다. 어머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길 잃으신 줄 알았잖아요. 그냥 볼일 좀 보고 왔어.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저녁 드실 거 뭐 사오셨어요? 점심때 준비한 게 모자라서요. 물론 모자랐겠지? 11개의 입이 내일이 없는 것처럼 먹어댔으니. 아니, 저녁은 안 사왔어. 아라가 짜증난 듯 미간을 찌푸렸다. 아, 어머님. 그럼 피자라도 시켜야겠네요. 한 15만 원은 나올 텐데 마음대로 해. 나는 계단을 오르며 말했다. 아래층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놀랐을 것이다. 그들이 기대했던 대답이 아니었으니까. 그날 밤 작은 침대에 누워있는데 전화가 울렸다. 수진이었다. 서윤 씨, 정보가 있어요. 마음에 안 들 거예요. 말해봐요. 최강민은 법적으로는 깨끗하지만 도덕적으로는 더러워요. 지난 10년간 가족들이 그를 부동산 사기로 고소한 사건이 3건 있어요. 노인들을 설득해서 돌봄을 대가로 재산을 증여받고는 돌봄은 제공하지 않는 거죠. 그러고 나서 집을 팔고 사라져요. 법적으로 입증된 적은 없지만 고소는 있었어요. 속이 울렁거렸다. 아라는요? 최아라. 이게 핵심이에요. 현재 2억 원짜리 소송이 진행 중이에요. 다단계 사기요. 여러 여성들을 설득해서 존재하지도 않는 화장품 사업에 투자하게 했어요. 소송 진행 중이에요. 지훈이는 아무것도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소송이 2달 전에 제기됐고 아라의 주소지는 아들과 함께 사는 아파트가 아니라 부모님 집으로 되어 있어요. 그녀가 숨기고 있었던 거죠.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그들은 아주 많은 돈이 필요했고 나는 완벽한 은행이었다. 수진 씨, 도움이 필요해요. 무슨 도움이요? 함정을 준비해야겠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박서윤 씨, 그 말을 할 줄 알았어요. 뭐가 필요해요? 그리고 습기와 패배의 냄새가 나는 그 작은 방에서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계획을 설계하기 시작했다. 빠르지도 쉽지도 않겠지만 완벽할 것이었다. 나는 충동적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었다. 나는 전략가로서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그들은 내가 42년의 경험 우위를 가진 게임을 막 시작하려는 참이었다. 14일째 되던 날 아침은 흐리고 잿빛이었다. 마치 하늘이 무언가 깨질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 같았다. 부엌에서 차를 끓이고 있는데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낯선 남자들의 목소리였다. 조심스럽게 엿보았다. 최강민 씨가 내가 그토록 싫어했던 회색 벨벳 소파에 앉아 양복 입은 남자와 이야기하고 가죽 서류 가방이 내 커피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 서류들이 사방에 널려 있었다. 그러니까 이 조항을 넣으면 증여세가 면제된다는 거죠. 양복 입은 남자가 말했다. 완전히 합법적입니다. 사모님께서 살아계실 때 아드님께 재산을 증여하시면 상속세 문제나 다른 상속인들의 이해 제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내 피가 얼어붙었다. 아침 8시였고 그들은 내 허락도 없이 법무사를 내 집에 불렀다. 나는 그들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가 헛기침을 했다. 두 사람이 돌아보았다. 최강민 씨는 부끄러워하는 기색조차 없었다. 아, 박 여사님, 박서윤입니다. 나는 목구멍으로 차오르는 분노를 느끼며 몇 번째인지 모르게 말했다. 네, 그거요. 이분은 박 법무사님이십니다. 집 명의를 가장 편리하게 이전하는 방법에 대해
조언해 주시려고 불렀습니다. 뭐라고요? 내 말은 얼음처럼 차갑게 나왔다. 법무사는 불편한 듯 일어섰다. 사모님, 갑작스럽게 느껴지실 수 있다는 점 이해합니다만 최 선생님께서 사모님께서 이미 아드님께 재산을 증여하기로 결정하셨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저는 단지 절차를 공식화하러 왔을 뿐입니다. 나는 어떤 결정도 내린 적 없습니다. 나는 억누른 분노로 한 단어 한 단어 힘주어 말했다. 최강민 씨도 그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다. 박 여사님,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서류 절차일 뿐입니다. 지훈이는 아드님이시고 결국 모든 것이 그의 것이 될 텐데 뭘 복잡하게 만드십니까? 지금 하는 게 간단하고 깨끗하죠. 세금 혜택도 생각해 보시고요. 나가요? 네? 내 집에서 나가세요. 당신하고 그 법무사님, 둘 다요. 당장. 박 법무사는 서둘러 서류를 챙기며 사과를 중얼거렸다. 사모님, 저는 몰랐습니다. 합의된 사안인 줄 알았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그는 거의 도망치듯 나갔다. 반면 최강민 씨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그 작은 계산적인 눈으로 나를 쏘아보았다. 실수하시는 겁니다. 사모님, 제 딸과 아드님은 함께 인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집은 미래 손주들의 재산이 될 수도 있는데 가족을 위해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까? 내 가족에는 사기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말이 생각보다 먼저 튀어나왔다. 그의 표정이 변했다. 친절한 가면이 순간 벗겨지고 그 아래에 있던 것이 드러났다. 순수한 경멸이었다. 말 조심하시죠, 사모님. 안 그러면요? 내 집에서 날 위협이라도 하시게요? 우리는 서로를 노려보았다. 힘을 겨루는 두 짐승처럼. 그 순간을 깬 것은 아라였다. 그녀는 실크 가운을 입고 하품하며 계단을 내려왔다. 무슨 소란이에요? 아빠, 무슨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딸아. 그냥 내 시어머니가 우리가 도우려는 걸 이해 못하시는 것뿐이야. 당신들 도움은 필요 없어요. 내가 말했다. 그리고 모두 나가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당장. 아라는 마치 내가 다른 나라 말을 한 것처럼 나를 쳐다봤다. 나가라고요? 어머님 농담하시는 거죠? 아니, 농담 아니야. 하지만 저희 여기 2주나 있었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쫓아낼 수는 없어요. 게다가 어디로 가라고요? 이달 말까지 있을 계획이었는데 그건 내 문제가 아니야. 그녀의 얼굴이 변했다. 가짜 상냥함이 사라졌다. 차갑고 계산적이며 위험한 무언가가 남았다. 알겠네요. 그렇게 나오시는군요. 필요할 때만 가족이시죠? 그렇죠. 그 작은 회사 키우실 때 찾아와 줄 사람이 필요할 땐 지훈 씨가 있었지만 이제 돈이 생기니 개처럼 쫓아내시는군요. 내 작은 회사라고? 나는 몸의 모든 근육이 긴장되는 것을 느끼며 되뇌었다. 내 인생 42년이 걸렸고 사기꾼 따위에게 사기꾼? 아라가 소리쳤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하세요? 2억 원. 다단계 사기. 익숙한 이름 아닌가?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지훈 씨도 알아요? 당신 남편이 당신이 소송당하고 있다는 걸 아냐고? 이 가족에게서 원하는 게 빚 갚을 돈뿐이라는 걸 아냐고?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 이제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내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당신은 몰라. 알고 싶지도 않아. 너,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형제들, 내가 데려온 모든 사람들이 내 집에서 나가길 원해. 저녁 6시까지야. 나는 계단을 오르기 위해 몸을 돌렸지만 그때 그녀의 낮고 도끼 어린 목소리를 들었다. 우릴 쫓아내면 지훈 씨도 우리랑 같이 갈 거예요. 나는 멈춰섰다. 뭐라고? 들으신 대로예요, 어머님. 지훈 씨는 제 편이지 어머님 편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면 그 사람도 가고 다시는 어머님께 말도 걸지 않을 거예요. 어머님 같은 늙고 이기적인 노인네의 변덕 때문에 아들을 잃을 각오가 되셨어요?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부서졌다. 위협 때문이 아니었다. 그토록 경멸적으로 내뱉은 늙은이라는 단어 때문이었다. 마치 내 나이가 질병인 것처럼, 내 68년의 삶과 노동, 희생이 아무 가치도 없는 것처럼. 나는 천천히 돌아섰다. 지훈이는 자기가 원하는 걸 선택하겠지. 하지만 이 집은 내 것이고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어.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계단을 올랐다. 작은 내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리고 그때 나를 산산조각낸 무언가를 들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지훈의 목소리였다. 무슨 일이야? 왜 소리 지르는 거야? 당신 어머니가 아라가 완벽한 희생자인 척 목이 맨 목소리로 말했다. 우릴 쫓아내고 있어. 우리가 사기꾼이고 환영받지 못하며 당신이나 아니면 어머니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어. 엄마가 그랬다고? 들은 대로야. 우리가 그분을 위해 해드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우릴 쓰레기처럼 취급하고 있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 나를 깊이 가라앉게 한 말이 이어졌다. 알았어. 가자. 짐 싸. 내 아내를 그렇게 대하는 건 용납 못해. 나는 그들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들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 여행 가방이 끌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나는 그 작은 침대에 앉아 42년간 쌓아 올린 세계가 먼지처럼 무너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울지 않았다. 더 이상 눈물은 남아있지 않았다. 더 차갑고 더 치명적인 무언가만 남아있었다. 그 순간 나는 무언가를 깨달았다. 지훈은 선택했다. 그리고 그는 나를 선택하지 않았다. 나는 전화기를 꺼내 수진에게 전화했다. 준비됐어요? 내가 물었다. 며칠 전부터요. 그럼 이제 시작할 시간이에요. 이걸 하죠. 정말 확실해요. 서윤 씨. 이 일 이후에는 되돌릴 수 없어요. 나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SUV에 짐이 실리는 것을 보았다. 아라가 작전 지휘관처럼 모든 것을 지시하는 것을 보았다. 지훈, 나의 지훈이 아무 의문 없이 모든 명령에 복종하는 것을 보았다. 확실해요. 좋아요. 내일 십시에요. 모두 데려와요. 평생 잊지 못할 쇼를 보여줄 테니까. 나는 전화를 끊고 14일 만에 처음으로 미소 지었다. 기쁨이라곤 조금도 없는 오직 정의감만 담긴 미소였다. 그들은 그날 오후에 떠났다. 11명의 사람, SUV 세대, 여행 가방, 쇼핑백들, 심지어 내 욕실의 수건과 와인 창고의 와인병까지 가져갔다. 나는 2층 창문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내려가지도 작별 인사를 하지도 않았다. 지훈이 한번 올라와 내 방문을 두드렸다. 엄마,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엄마, 제발 얘기 좀 해요. 나는 침대에 앉아 무릎 위에 손을 얹은 채 계속 침묵을 지켰다. 알았어요. 마침내 그가 말했다. 그 목소리에는 내가 알아챌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이게 엄마가 원하는 거라면 잘 지내세요. 나는 그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들었다. SUV 시동 거는 소리를 들었다. 내 아들이 나를 이용한 여자를 선택하며 내 집, 내 인생을 떠나는 소리를 들었다. 침묵이 돌아왔을 때 나는 내려갔다. 집은 엉망이었다. 사방에 더러운 접시들, 바닥에 던져진 젖은 수건들, 빈 병과 담배꽁초로 가득한 테라스. 최강민 씨의 서재는 구겨진 서류와 내 호두나무 책상 위의 시가 채로 더러워져 있었다. 하지만 집은 다시 내 것이 되었다. 나는 밤새도록 청소했다. 그래야만 해서가 아니라 내 공간의 모든 센티미터를 되찾아야 했기 때문이다. 물리적인 더러움뿐만 아니라 그들이 남긴 유독한 기운까지 청소해야 했다. 새벽 2시 마침내 집이 정리되자 나는 차를 끓여 테라스에 앉았다. 바다는 고요했고 별들은 몇 주 동안 보지 못했던 선명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전화기를 꺼내 서연이에게 전화했다. 내 둘째 딸, 언제나 내 성격을 닮았던 아이. 엄마,
괜찮으세요? 거긴 새벽이시잖아요. 괜찮지 않아. 처음으로 내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괜찮아질 거야. 할 말이 있어. 나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아라의 첫 전화부터 그날 오후의 싸움까지. 태블릿의 메시지, 법무사, 아라에 대한 소송, 모든 것. 내가 말을 마쳤을 때 긴 침묵이 흘렀다. 서연이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엄마, 왜 진작 전화 안 했어요? 부끄러워서. 뭐가요?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아들을 키웠다는 게. 그건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오빠는 항상 귀가 얇았어요. 아빠도 아셨고, 저도 알아요. 서준이도 알고요. 그래서 아라가 오빠를 선택한 거예요. 그 말은 아팠지만 사실이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서연이가 물었다. 처음부터 했어야 할 일을 할 거야. 나를 지키는 것. 저도 함께 할게요. 뭐가 필요하세요? 지금은 너와 내 동생의 지지만 있으면 돼. 앞으로 닥칠 일이 험난할 테니까 언제나 함께 할게요. 전화를 끊었다. 그 다음 막내 아들 서준이에게 전화했다. 가장 차분한 아이. 그 역시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주었다. 그리고 거기 내 세 자녀 중 2명의 사랑에 둘러싸여 나는 다시 숨을 쉴 수 있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고시 수진이 도착했다. 혼자가 아니었다. 안경을 쓴 젊은 남자가 노트북을 들고 함께였다. 서윤 씨, 이쪽은 이현우 탐정이에요. 봐야 할 정보가 있다고 하네요. 우리는 거실에 앉았다. 현우 씨가 노트북을 열고 파일, 사진, 문서, 스크린샷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최강민, 63세, 현우 씨가 시작했다. 지난 15년간 부동산 횡령 사건 7건에 연루되었습니다. 3건은 재판외 합의로 끝났고, 이건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으며, 1건은 진행 중, 다른 1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수법은 항상 같습니다. 가까운 친척을 통해 재산이 있는 노인, 주로 미망인이나 호라비에게 접근합니다.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도움을 제공한다고 제안하고 결국 재산을 차지합니다. 그는 사진, 집, 땅, 그리고 얼굴들을 보여주었다. 모든 것을 잃은 노인들의 얼굴들이었다. 이 할머니는 그가 한 사진을 가리켰다. 수원의 집을 잃었습니다. 40년 동안 사셨던 곳이죠. 최강민은 그녀를 설득해 딸 명의로 집을 돌려놓게 했고 그 딸은 최강민의 아들과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6개월 후 딸은 이혼하고 집을 팔았습니다. 할머니는 결국 요양원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속이 메스꺼웠다. 그리고 아라, 현우 씨가 화면을 바꿨다. 최아라 32세 2억 원대 소송 진행 중 다단계 사업으로 위장한 사기. 17명의 여성을 설득해 각각 5천만 원에서 3억 원을 투자하게 했습니다. 사업은 존재하지 않았고 돈은 개인 빚과 사치품에 사용했습니다. 소송은 4개월 전에 제기되었습니다. 지훈 씨는 이 서류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녀가 모든 것을 분리해서 처리했습니다. 왜 내 아들과 결혼했을까요? 수진이 대신 대답했다. 당신 때문이에요, 서윤 씨. 당신 아들은 완벽한 목표물이었죠.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엔지니어지만 큰 수입은 없고 성공한 사업가의 아들이죠. 그들은 기회를 보고 잡은 거예요. 결혼이 2년 전이었죠? 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당신이 신세계 백화점과 가장 큰 계약을 맺었을 때네요. 지역 신문에 나왔었죠. 섬유업계의 여성기업가 수백억 원대 계약 체결. 그들이 그걸 읽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소파에 기대 앉았다. 모든 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맞아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럼 단 한 번도 지훈이 때문이 아니었던 거군요. 네, 현우 씨가 말했다. 항상 당신 때문이었어요. 나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어떻게 하죠? 수진이 미소 지었다. 내가 사건에서 이기기 직전에 수천 번 보았던 그 변호사의 미소였다. 이제 함정을 놓는 거죠. 그러려면 당신에게
아주 고통스러운 일을 해야 할 거예요. 뭔데요? 지훈 씨에게 전화해서 사과하고 3일 후에 화해의 저녁 식사에 초대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왜요? 그들이 다시 안심하게 만들어야 해요. 경계를 풀게 하고 그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안 올 거예요. 지훈이는 나한테 단단히 화가 났어요. 올 거예요. 수진이 확신에 차 말했다. 당신이 그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정확히 할 거니까요. 생각을 해봤다. 혼란스러웠다. 법적인 서류를 통해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싶다고요. 그들은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평생 잊지 못할 깜짝 선물을 주는 거죠. 현우 씨가 서류 가방에서 노란색 폴더를 꺼냈다. 여기 다 있습니다. 최강민의 사기 증거, 아라에 대한 소송 서류, 그리고 제가 찾은 또 다른 무언가가요. 그가 폴더를 열었다. 카카오톡 대화 캡처가 여러 장 있었다. 아라에게는 형제, 사촌들과의 비공개 단체 채팅방이 있어요. 이름은 해송 언덕 별장 작전이에요. 당신에게 집을 증여하도록 설득하는 방법, 지훈을 조종하는 방법에 대한 모든 메시지가 여기 있어요. 심지어 당신이 서명한 후에 당신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논의해요. 뭐라고요? 뭐라고 하는데요? 현우 씨가 캡처 화면을 보여주었다. 말은 선명하고 잔인했다. 아영, 그러고 나서는 그 할머니 계속 거기 살게 둬? 알아. 아니, 아빠가 괜찮은 요양원 하나 받았대. 한 달에 150만 원 정도면 된대. 옛날 가구들 팔아서 그 돈 충당하면 되고, 요양원. 그들은 내 집을 훔친 후에 나를 요양원에 쳐넣을 계획이었다. 내 안에 무언가가 돌처럼 굳어졌다. 언제 하죠? 내가 내 목소리가 아닌 것 같은 목소리로 물었다. 모레, 토요일 저녁 7시요. 저녁 식사에 초대하세요. 일을 제대로 처리하고 싶다고 말해요. 우리는 8시에 도착할게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수진이 내 손을 잡았다. 정의가 실현될 거예요, 친구. 제대로, 아주 아프게요. 그날 밤 나는 지훈에게 전화했다. 내 사업 인생의 어떤 협상보다 더 힘든 일이었다. 아들, 나다, 침묵. 너랑 아라랑 얘기하고 싶어. 내가 잘못했어. 혼란스럽고 두려웠어. 하지만 모든 걸 바로잡고 싶다. 엄마, 제발 토요일에 저녁 식사 한 번만 하자. 우리끼리만. 그러고 나서 차분히 모든 것에 대해 얘기하자. 집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모두에게 가장 좋은 게 뭔지에 대해서 긴 침묵이 흘렀다. 진심이세요? 진심이야. 아라랑 얘기해 볼게요. 고맙다, 아들. 그가 전화를 끊었다. 20분 후 아라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갈게요, 어머님. 정신 차리셨다니 다행이네요. 토요일에 봬요. 나는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수진이 옳았다. 그들은 미끼를 물었다. 그리고 나는 작사를 던질 준비가 되어 있었다. 토요일 아침은 거짓말처럼 파란 하늘로 시작되었다. 나는 아침 내내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손을 바쁘게 움직여야 했기 때문이다. 내가 하려는 일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하면 아마 용기를 잃을지도 몰랐다. 나는 갈비찜을 준비했다. 지훈이 어릴 때부터 가장 좋아하던 음식, 그의 생일, 졸업식, 인생의 모든 중요한 순간에 해주었던 음식. 32가지 재료가 들어가고 3일의 준비 과정이 필요한 어머니의 레시피로 만들었다. 완벽하게 만들었다. 그가 기억하길 바랐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그가 정확히 무엇을 잃었는지 알기를 바랐다. 오후 5시 수진이 현우 씨와 모르는 여자 한 명과 함께 도착했다. 이쪽은 윤지영 변호사님이에요. 수진이 소개했다. 민사 사기 전문 변호사시고 오늘 있을 일에 대한 법적 증인으로 오셨어요. 지영 씨는 내 손을 굳게 잡았다. 박서윤 여사님, 오늘 밤 저희가 할 일은 완전히 합법적입니다. 하지만 이 일 이후 아드님과의 관계가 바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어쩌면 영원히요.
확실하신가요? 나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해가 지기 시작하며 바다를 주황색과 보라색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내 아들과의 관계는 이미 변했어요. 내가 말했다. 그가 선택했고, 이제 나도 선택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진행하죠. 수진이 서류 가방에서 휴대용 프로젝터를 꺼냈다. 어디에 설치할까요? 식당이에요. 저 큰 벽에 비춰주세요. 그들이 다른 곳을 쳐다볼 수 없게 하고 싶어요. 그들은 다음 1시간 동안 모든 것을 준비했다. 프로젝터, 노트북, 정리된 문서들, 숨겨진 녹음기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다. 7시 10분 진입로에서 타이어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SUV 한 대에 지훈, 아라, 최강민 씨, 그리고 그의 아내, 협상가들만 타고 왔다. 문을 열기 전 현관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나는 베이지색의 단순한 원피스를 입고 진주 목걸이를 하고 옅은 화장을 했다. 그들이 기대하는 착한 시어머니처럼 보이고 싶었다. 순종적이고 후회하며 조종하기 쉬운. 나는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었다. 어서 와요. 와줘서 정말 기뻐. 아라는 실제로 닿지 않는 가짜 포옹을 했다. 어머님, 저희도 관계를 바로잡고 싶었어요. 그렇죠, 여보? 지우는 불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내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최강민 씨는 마치 한 번도 떠난 적 없는 사람처럼 들어와 곧장 거실로 향했다. 냄새 좋네요, 박 여사님. 박서윤입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정정했다. 갈비찜이에요. 지훈이가 가장 좋아하는. 나는 아들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무언가를 보았다. 향수, 죄책감의 성광이었지만 나타난 만큼이나 빠르게 사라졌다. 나는 그들을 식당에 앉혔다. 내 손으로 직접 저녁을 차려주었다. 할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가장 좋은 크리스털 잔을 꺼냈다. 특별한 날을 위해 아껴두었던 레드 와인 한 병을 땄다. 오늘은 특별했으니까 단지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었을 뿐. 건배하죠. 내가 잔을 들며 말했다. 가족을 위해, 해결책을 찾기 위해, 이를 바로잡기 위해, 건배. 모두가 잔을 부딪혔다. 나는 겨우 한 모금 마셨다. 다가올 일을 위해 정신을 맑게 유지해야 했다. 저녁 식사는 긴장됐지만 정중한 대화 속에서 진행되었다. 아라는 미래 계획에 대해 말했고 최강민 씨는 투자 기회를 언급했다. 그의 아내는 집을 감정하는 것처럼 장식을 칭찬했다. 그리고 지훈은 내가 그토록 사랑과 분노를 담아 준비한 갈비찜을 씹으며 접시에 시선을 고정한 채 조용히 식사했다. 8시 5분 초인종이 울렸다. 모두 놀라 돌아보았다. 누구 더 기다리세요? 아라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네, 내가 일어서며 말했다. 제 변호사들이요. 그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문을 열었다. 수진이 지영 씨와 현우 씨와 함께 들어왔다. 세 사람 모두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수진이 반박을 허용하지 않는 전문가의 목소리로 인사했다. 저는 박서윤 여사님의 법률 대리인인 이수진 변호사입니다. 이쪽은 윤지영 변호사님과 이현우 사립탐정님이십니다. 아라가 벌떡 일어섰다. 이게 뭐예요, 어머님? 가족끼리 얘기하자고 하셨잖아요. 얘기할 거야. 나는 느끼지 못하는 평온함으로 대답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진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말이지. 이해할 수 없어요. 앉으세요. 수진이 명령했다. 제발요.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무언가가 모두를 복종하게 만들었다. 도망갈 수 있을지 계산하는 것처럼 보이던 최강민 씨조차도 현우 씨가 노트북을 프로젝터에 연결했다. 식당 벽이 환하게 밝아졌다. 지금부터 보실 내용은 지영 씨가 시작했다. 이 부동산과 박서윤 여사님에 대한 최 씨 가족의 진정한 의도에 대한 철저한 조사의 결과입니다. 처음에 나타난 이미지는 카카오톡 메시지였다. 그날 밤 내가 태블릿에서 보았던 것들이 확대되어 선명하게
부인할 수 없게 나타났다. 알아. 엄마한테 살아계실 때 집을 증여받으라고 설득해야 해. 지훈, 잘 모르겠어. 알아야. 엄마가 막 사신 집인데. 알아. 그러니까 여보, 서서히 구슬려야지.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걸 어디서 구했어요? 내 태블릿에서. 내가 말했다. 네가 어느 날 밤 열어두고 간 거. 다음 이미지는 더 심했다. 알아? 내 엄마는 이미 충분히 사셨어. 우린 이제 시작이잖아. 우리도 잘 살 권리가 있다고. 이어진 침묵은 칼로 자를 수 있을 만큼 짙었다. 그건 맥락에서 벗어난 거예요. 아라가 더듬거렸다. 정말요? 수진이 물었다. 그럼 더 많은 맥락을 보죠. 클릭. 또 다른 이미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해송 언덕 별장 작전. 메시지들이 공포 영화처럼, 하지만 실제처럼 벽에 하나씩 나타났다. 아영, 그러고 나서는 그 할머니 계속 거기 살게 둬? 알아? 아니, 아빠가 괜찮은 요양원 하나 봐뒀대. 한 달에 150만 원 정도면 된대. 민석 만약 거부하면? 최강민, 거부 못해. 서류에 서명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지훈이 떨며 일어섰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더 있습니다. 현우 씨가 슬라이드를 바꾸며 계속했다. 최강민, 63세. 이력의 부동산 횡령 사건 7건. 피해자들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다. 노인들,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 수원의 이 할머니, 대전의 이 할아버지, 부산의 이 가족, 모두 박 여사님에게 사용하려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집을 잃었습니다. 최강민 씨가 벌떡 일어섰다. 이건 명예훼손이야. 고소하겠어? 해보시죠. 지영 씨가 차갑게 말했다. 이 모든 서류는 공개된 것이고 법원에 있습니다. 공증 사본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수진이 미소 지었다. 최아라 2억 원대 소송 진행 중. 다단계 사기. 공식 문서가 화면에 나타났다. 도장, 서명,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지훈이 아내에게 돌아섰다. 이게 뭐야, 알아? 나 설명할 수 있어. 그럼 설명해봐. 그가 소리쳤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그의 눈에서 불꽃을 보았다. 왜 내가 모르는 소송이 너한테 걸려 있는 거야? 여보, 그건 오해야. 2억 원은 오해가 아니야. 17명의 여성이 사기를 당했습니다. 현우 씨가 계속했다. 일부는 평생 모은 돈을 잃었고, 한 명은 집을 팔아야 했으며, 다른 한 명은 우울증에 걸려 입원했습니다. 아라가 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다. 발각된 것에 대한 분노와 좌절의 눈물이었다. 지훈아, 내가 말했다. 내 목소리는 예상보다 더 단단하게 나왔다. 이제 알겠니? 널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야. 내 돈 때문에, 이 집 때문에 너랑 결혼한 거야. 너는 나에게 도달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야. 내 아들이 나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의 눈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 그의 결혼, 그의 신뢰, 그의 세상. 엄마, 저는 몰랐어요. 알아. 그래서 네가 여기 있는 거야. 아직 내 안에 구할 가치가 있는 무언가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야. 아라가 일어나 지훈의 팔을 끌었다. 이제 가자. 앉으세요. 지영 씨가 명령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우린 이걸 들을 필요 없어. 있습니다. 수진이 말했다. 지금 이 문을 나가면 내일 당장 사기 미수, 강요, 횡령 공모 혐의로 고소할 겁니다. 그리고 믿으세요. 우리가 가진 모든 증거로 세 분 모두 감옥에 직행할 겁니다. 그 말이 그들을 멈추게 했다. 최강민 씨와 아라는 공포에 질린 시선을 교환했다. 뭘 원하시는 겁니까? 최강민 씨가 물었다. 그리고 그때 내가 말했다. 제국을 건설했고 파괴당하지 않을 한 여성의 모든 권위를 담아 내 인생에서 사라져줘요. 내 재산에 대한 미래의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서류에 서명하고 아라가 지훈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줘요. 지금 당장
안 그러면 내일 이 모든 것 나는 화면을 가리켰다. 검찰에 넘어갈 겁니다. 선택해요. 침묵이 열린 상처처럼 퍼졌다. 그리고 그때 완벽한 조종자였던 아라가 마침내 무너졌다. 아라는 실이 끊긴 인형처럼 의자에 주저앉았다. 알았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알았어요. 전부 다 말할게요. 지우는 손을 떨며 서서 마치 낯선 사람을 보듯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다. 아라야, 그녀가 얼굴을 들었다. 눈물로 번진 화장이 유령 같은 모습을 만들어냈다. 더 이상 상냥하고 교활한 여자는 없었다. 궁지에 몰린 사기꾼만 있을 뿐이었다. 아빠가 기회를 받기 때문에 결혼했어요. 그녀가 갈라진 목소리로 시작했다. 신문에 난 당신 어머니 기사를 봤어요. 그분의 회사 수백억 원짜리 계약에 대한 기사를요. 그리고 우리가 접근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접근? 지훈이 마치 그 말이 불에 든 것처럼 한 걸음 물러섰다. 나는 절박했어요. 소송이 임박했었고 아주 많은 돈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아빠가 당신 가족이 해결책이라고 하셨어요. 해결책? 내 아들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널 사랑했어. 우리 엄마한테 널 소개했고 내 인생을 열어줬어. 알아. 아라가 흐느꼈다. 처음에는 그냥 그거였어. 너랑 결혼하고 네 엄마한테 접근해서 돈을 좀 얻는 거. 하지만 그분이 이 집을 사셨고 아빠는 우리가 훨씬 더 많이 가질 수 있다고 하셨어. 집, 내가 중얼거렸다. 언제나 집 때문이었어. 네. 그녀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인정했다. 계획은 여기 머물면서 그분이 재산을 증여하는데 동의할 때까지 불편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아빠가 서류를 처리해서 지훈 씨 이름으로만 남기려고 하셨고요. 그러고 나서는? 그러고 나서는 뭐? 내 아들이 내 영혼까지 아프게 하는 부서진 목소리로 물었다. 그러고 나서는 이혼하는 거였어. 나는 위자료로 절반을 받고 집을 팔고 내 빚을 갚고 각자 갈 길 가는 거였지. 이어진 침묵은 파괴적이었다. 지우는 말 그대로 비틀거렸다. 마치 물리적인 타격을 입은 것처럼. 그는 쓰러지지 않으려고 의자 등받이를 잡았다. 단 한 번도 날 사랑한 적이 없구나. 아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무응답은 그 어떤 대답보다 더 잔인한 대답이었다. 아들아, 내가 말하기 시작했지만 그가 손을 들었다. 아니요, 엄마. 그냥 둬요. 그냥 이걸 받아들이게 둬요. 그는 창가로 걸어가 모두에게 등을 돌렸다. 그의 어깨가 떨리는 것을 보았다. 그는 울고 있었다. 그리고 이 순간을 계획했고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랐던 나는 내 아들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을 느꼈다. 최강민 씨가 일어나려 했다. 이건 서커스야. 우린 간다. 아무도 움직이지 마세요. 지영 씨의 목소리는 유리처럼 날카로웠다. 아직 해결해야 할 법적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수진이 서류 가방에서 폴더를 꺼냈다. 최강민 씨, 여기 당신의 법률 자문이 최소 5건의 횡령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증언, 은행 이체 내역, 형사 고발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증명 못해 할 수 있고 할 겁니다. 이걸 서명하지 않는 한 그녀는 테이블 위에 문서를 놓았다. 이것은 박서윤 여사님이나 그녀의 직계 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현재 또는 미래의 모든 청구권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각서입니다.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녀나 그녀의 가족에게 접근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포함됩니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곧바로 검찰로 넘어갑니다. 최강민 씨는 분노로 충혈된 눈으로 문서를 읽었다. 이건 협박이야. 아니요. 내가 정정했다. 이건 보호 조치예요. 서명하든가 아니면 결과를 감수하든가. 선택해요. 그는 턱을 악물었다. 펜을 잡고 너무나 분노에 차 서명해서 종이를 거의 뚫을 뻔했다. 이제 당신 차례요.
수진이 아라 앞에 다른 문서를 놓았다. 같은 내용이고 추가로 당신과 박지훈 씨의 관계가 경제적 목적을 위한 기만에 기반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그가 복잡한 절차 없이 이혼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거 서명 안 해. 그럼 내일 당장 당신을 고소한 17명의 여성들과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모든 추가 정보를 제공할 거고요. 당신의 사기 사건은 공모 및 조직 범죄로 전환될 겁니다. 최소 8년형이에요. 아라 씨, 8년. 아라는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그는 시선을 피했다. 그리고 거기서 나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최강민 씨는 그녀가 지훈을 이용한 것만큼이나 그녀를 이용했다. 포식자 가족 각자 도생. 아라는 분노의 눈물을 흘리며 서명했다. 하지만 서명했다. 좋습니다. 지영 씨가 말했다. 현우 씨, 법적 증인으로서 이 서명들이 물리적 강압 없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합니까? 확인합니다. 모든 참석자는 온전한 정신 상태였으며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법적 결과를 고지받은 후 자발적으로 서명했습니다. 훌륭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진이 문서를 수거해 보관했다. 이제 가셔도 좋습니다. 이 집에 남겨둔 물건이 있다면 24시간 안에 가져가세요. 그 이후에 이 집 근처에서 다시 보이면 경찰을 부를 겁니다. 최강민 씨와 그의 아내는 말없이 일어섰다. 패배한 군인처럼 문으로 걸어갔다. 아라가 그들을 따랐지만 나가기 전에 지훈을 돌아보았다. 미안해. 정말로. 가. 그가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다. 그냥 가. 그녀가 나갔다. 문이 닫히고 변호사들, 내 아들, 그리고 나만 남았다. 지훈아, 내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가 마침내 돌아섰다. 눈은 빨갛고 얼굴은 망가져 있었다. 엄마 말이 다 맞았어요. 그리고 저는 엄마를 문제인 것처럼 대했어요. 엄마를 엄마 집에서 쫓아냈고 모욕당하게 내버려뒀어요. 그녀 때문에 한 번도 날 사랑한 적 없는 사람 때문에 나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아들아,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아마도 그렇겠지. 내 말이 의도보다 더 거칠게 나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널 용서할 거야. 너는 내 아들이고 범죄가 아니라 실수를 저질렀으니까. 그 실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을 뻔했어. 너를 잃을 뻔했다고. 하지만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결국 제가 진실을 봤을 때 그걸 부정하지도 정당화하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그게 중요하죠. 그가 무너졌다. 43세의 내 아들이 5살 때 자전거에서 넘어졌을 때처럼 내 품에서 무너져 내렸다. 온몸으로 울었다.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그런 흐느낌으로. 그리고 나는 그를 껴안았다. 나는 그의 어머니고 어머니들은 산산조각이 나더라도 사랑하는 법을 멈추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수진과 다른 사람들은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었다. 마침내 지훈이 진정되었을 때 우리는 테라스에 앉았다. 바다는 어둡고 바람에 거칠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그가 쉰 목소리로 물었다.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요. 제 결혼, 지난 2년, 모든 게요. 이제 재건해야지. 내가 말했다. 이혼하고 상담받고 다시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네가 누구인지 기억해야 해. 박서윤의 아들. 그리고 박서윤의 아들들은 쓰러진 채로 있지 않아. 그가 슬픈 미소를 지었다. 오늘 밤 여기서 지내도 될까요? 그 아파트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물론이지. 필요한 만큼 있어도 돼. 하지만 손님 방에서 안방은 여전히 내 거야. 그 작은 농담이 긴장을 조금 풀어주었다. 그가 웃었다. 씁쓸한 웃음이었지만 어쨌든 웃음이었다. 알겠습니다. 엄마, 알겠습니다. 그날 밤 지훈이 잠자리에 든 후 나는 테라스에 홀로 남았다. 전화기를 꺼내 서연이와 서준이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모든 게 잘 끝났다. 네, 오빠, 여기 있다.
상처받았지만 나아질 거야. 사랑한다. 날 믿어줘서 고마워. 답장은 거의 즉시 왔다. 사랑과 지지, 진정한 가족의 말들이었다. 그리고 거기 별빛 아래 파도 소리와 42년간의 전투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진 채 나는 무언가를 깨달았다. 내가 이겼다. 집만 되찾은 것이 아니었다. 내 존엄성, 내 힘, 내 목소리를 되찾았다. 대가는 컸고 내 아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더 아팠지만 내가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았다. 때로는 진정한 사랑이란 사람들을 고통에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에서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고통스러울 때조차도, 특히 고통스러울 때, 6개월 후 3월의 햇살이 거실 통유리창으로 쏟아져 들어와 모든 것을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세상이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약속하는 것 같은 봄 아침에만 존재하는 그 따스한 색깔. 나는 테라스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잔을 손에 들고 파도가 모래 위에 거품 레이스를 그리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겨자색 리넨 블라우스에 하얀 바지를 입고 머리는 풀고 있었다. 이제는 감추려 하지 않는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몇 가닥. 몸이 가벼웠다. 마치 몇 달 동안 등 뒤에 코끼리를 짊어지고 다니다가 마침내 누군가 그것을 치워준 것 같았다.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좋은 아침이에요, 엄마. 지훈이 깎은 과일 2접시를 들고 나타났다. 그는 달라 보였다. 더 야위었고 더 피곤해 보였지만 그의 눈에는 새로운 무언가가 있었다. 명료함, 마치 길고 혼란스러운 꿈에서 마침내 깨어난 것 같았다. 좋은 아침, 아들. 잘 잤니? 1달 전보다는 잘, 일주일 전보다는 못 자요. 나아지고 있어요. 그가 내 옆에 앉았다. 물론 더 이상 나와 함께 살지는 않았다. 그 끔찍한 밤 이후 그는 손님방에서 2주를 머물렀다. 그러고 나서 바다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구했다. 소박하고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엔지니어 월급으로 감당할 수 있는 곳이었다. 이혼은 3개월 전에 마무리되었다. 아라는 싸우지 않았다. 그 모든 증거 앞에서 그럴 수 없었다. 그녀는 말없이 서류에 서명하고 사라졌다. 그녀를 고소한 여성들과 스캔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울산으로 이사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최강민 씨도 자취를 감췄다. 그의 과거 사기 피해자들이 현우 씨가 수집한 정보로 무장하고 마침내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들었을 때 그는 재판을 받고 있었다.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더 이상 누구도 해칠 수는 없었다. 엄마, 지훈이 내 생각에서 나를 끌어내며 말했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말해보렴. 상담 시작했어요. 엄마가 제안하신 대로요. 어때? 힘들어요. 아주 많이. 상담사 선생님이 제가 경계를 설정하는데 문제가 있대요. 내적인 자존감을 쌓는 대신 항상 외부의 인정을 구했다고. 그래서 아라 같은 사람에게 완벽한 목표물이 되었다고 하셨어요. 나는 그가 계속 말하도록 조용히 있었다. 그리고 엄마에 대해서도 얘기했어요. 저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엄마를 제 구원자로 만들었는지, 어떻게 항상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길 기대했는지, 그리고 엄마가 감히 제게 아니오라고 말했을 때, 무언가를 거절했을 때, 그걸 배신으로 받아들였어요. 그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저는 좋은 아들이 아니었어요, 엄마. 최근 몇 년 동안은요. 너는 조종당한 아들이었어. 저는 보지 않기로 선택한 옳은 것보다 쉬운 것을 선택한 성인 아들이었어요. 그가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리고 죄송해요. 정말로 죄송해요.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이미 알고 있고 이미 용서했어. 하지만 아들아, 너 자신을 용서해야 해. 그 죄책감을 풀기 전까지는 가슴에 돌덩이를 얹고 사는 것과 같을 테니까. 그는 눈물을 애써 감추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노력하고 있어요. 좋아. 나는 이미 바꿀 수 없는 실수 때문에 평생 울면서 지내라고 아들을 키우지 않았으니까. 배우고
성장하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키웠지. 그가 미소 지었다. 작지만 진심 어린 미소였다. 엄마는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42년의 연습 덕분이지. 아들, 42년. 그날 오후 서연이와 서준이가 도착했다. 딸은 뉴욕에서 남편과 두 손주와 함께 왔고 서준이는 런던에서 배우자와 함께 왔다. 그들의 여행 가방과 웃음소리, 진정한 가족만이 가져오는 그 아름다운 혼돈과 함께 문으로 들어서는 것을 보니 몇 달 동안 느끼지 못했던 방식으로 가슴이 벅차올랐다. 할머니, 아이들이 팔을 벌리고 내게 달려오며 소리쳤다. 나는 그들을 껴안았다. 그 따뜻한 작은 몸, 순수함으로 가득 찬 얼굴들, 그리고 생각했다. 이것을 위해 싸울 가치가 있었어. 이것을 위해 싸웠어. 그날 밤, 우리는 모두 테라스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다. 나는 잡채와 불고기, 식혜를 준비했다. 식탁은 가득 찼고, 시끄러웠고, 활기찼다. 서연이가 서빙을 도왔다. 부엌에서 전을 데우는 동안 그녀가 말했다. 엄마, 자랑스러워요. 모든 것을 처리하신 방식이요. 엄마 나이에 많은 여성들은 그냥 끌려갔을 텐데, 엄마는 그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주셨어요. 교훈을 주려고 한 건 아니야, 딸아. 살아남으려고 한 거지. 두 가지 다 해내셨어요. 문가에서 듣고 있던 서준이가 덧붙였다. 엄마가 하신 일은 오빠에게도 도움이 됐어요. 거칠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는 그 현실에 충격이 필요했어요. 다시 일어서기 위해 바닥을 쳐야 했어요. 나는 손주들과 놀고 있는 지훈을 테라스 쪽으로 쳐다보았다. 그는 아이들을 공중으로 던지며 웃게 하고 있었다. 아주 오랜만에 그가 행복해 보였다. 거짓 행복이나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행복이 아니라 그 자신만의 행복이었다. 내 말이 맞는 것 같구나. 내가 말했다. 때로는 진정한 사랑이란 사람들이 배울 수 있도록 그들의 결정의 결과를 마주하게 내버려 두는 것일지도 몰라. 맞아요. 서연이가 나를 껴안았다. 그리고 엄마는 우리 셋 모두에게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서준이랑 저는 괜찮은 거예요. 우리에게 독립하는 법,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법, 행복하기 위해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오빠도 그걸 배우고 있어요. 네, 엄마, 배우고 있어요. 모두가 잠자리에 든 후 나는 다시 테라스에 홀로 남았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 나의 성역. 전화기를 꺼내 그 드라마 이후에 만든 가족단체 채팅방에 메시지를 썼다. 오늘 밤 내 새 아이가 이 지붕 아래에 있고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여자라고 느껴진다. 돈 때문이 아니라, 집 때문이 아니라, 마침내 내가 항상 원했던 것을 가졌기 때문에. 평화. 답장은 빠르게 왔다. 하트 이모티콘, 사랑의 말들, 그리고 나를 울게 한 지훈의 메시지. 저를 포기하지 않아주셔서 감사해요, 엄마. 진정한 사랑은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걸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해요. 나는 눈을 감고 눈물이 자유롭게 흐르도록 내버려 두었다. 하지만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다. 해방의 눈물이었다. 다음 날 모두가 떠나기 전에 나는 비밀리에 계획했던 일을 했다. 그들을 거실에 모아놓고 폴더를 꺼냈다. 보여줄 게 있어. 나는 폴더를 열었다. 안에는 법률 문서가 있었다. 3개월 전에 가정폭력 피해 놓인 여성을 위한 쉼터에 5억 원을 기부했어. 이름은 새로운 삶의 집이야. 가족에게 재산을 빼앗기거나 조종당하거나 버림받은 할머니들을 돕는 곳이지. 그들에게 거처, 음식, 법률 자문, 상담을 제공해. 내 아이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쳐다보았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서연이가 물었다.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니까. 내가 그들 중 하나가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한 거야. 만약 나를 지킬 자원이 없었다면, 만약 수진이가 너희 둘이 없었다면, 아마 지금 나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요양원에 있으면서 다른 누군가가 내 집을 즐기는 것을 보고 있었을지도 몰라. 엄마,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리고 내가 더 이상 없을 때 내 나머지 재산은 너희 셋에게 동등하게 분배될 거라는 걸 알아뒀으면 해. 편애도 없고 벌도 없어. 각자 똑같이 받을 거야. 너희를 똑같이 사랑하고 돈은 단지 도구일 뿐이라는 걸 기억했으면 하기 때문이야. 그게 네가 누구인지 내 가치가 얼마인지를 정의하지는 않아. 서준이가 눈을 닦았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현명한 분이세요. 현명한지는 모르겠지만 이 68년 동안 배운 건 있어. 가족의 사랑은 유산으로 사는 게 아니야. 존중으로, 존재감으로, 약속이 아닌 행동으로 얻는 거지. 세 아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을 모두 바라보며 내가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오후 공항에서 서연이와 서준이와 작별 인사를 한 후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내 집, 아라의 집이 아니고 최 씨 가족의 무료 호텔이 아니고 그들이 빼앗으려 했던 상이 아닌 내 집. 42년의 노동으로 산 성역. 마침내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운 장소. 내 목소리를 되찾은 공간. 나는 최강민 씨가 싫어했던 내 회색 벨벳 소파에 앉아 미소 지었다. 내가 이겼기 때문이다. 내 재산만 되찾은 것이 아니었다. 훨씬 더 귀중한 것. 내 존엄성, 내 자율성. 내가 건설한 것을 즐기고 싶다는 이유로 누구도 나를 이기적이라고 느끼게 만들 수 없는 평화롭게 살 권리를 되찾았다. 그리고 해가 지며 하늘을 분홍색과 주황색으로 물들이는 동안 영원한 파도의 리듬을 들으며 가장 어두운 순간에 나를 지탱해 주었던 말을 속삭였다. 나는 42년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제국을 건설했다. 이제 나는 나 자신의 평화를 건설한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을 것이다. 나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며 아주 오랜만에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꼈다. 자유. 용서란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원한의 무게를 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다. 진정한 가족은 의무가 아니라 존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배웠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당신을 이기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용감하게 만든다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결코 당신의 것을 지키기에 늦지 않았다는 것을 배웠다. 68세의 나는 노년이 약함의 동의어가 아니라 경험, 지혜, 잘 설정된 경계의 동의어라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저 내 유언장이나 내 인생에 있을 자격이 없다.